안녕하세요. 임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회생파산과 돈공부의 필요성인데,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왜 이 주제를 잡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회생파산과 내가 별로 관련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을 보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또 법인파산의 조사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법원을 나와서 지금 현재는 개인파산의 파산관제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저희 생활하고 너무 깊게 관련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이제 이 주제를 좀 잡아봤고, 그러면 이 강의를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합해서 이제 개인 도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이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6만 건 정도인데, 저희 현재 서울 인구가 2023년 기준으로 2,300만 정도 돼요. 2,300만.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사는 거하고 이 퍼센트하고 맞냐? 그러면 0.28이거든요. 0.28%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개인 파산 사건 한번 신청을 하면 보통 2년 정도 갑니다. 끝나는 때까지. 그리고 개인 회생 사건은 한번 신청을 하면 5년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6만 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퍼센트 자체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2,300만 대비 26만이니까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나와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는 거죠. 아니,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회생파산 얘기를 할까? 왜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힘들다고 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회생법원에 있을 때 조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을 불러요. 채무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러냐,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사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한 명 기준으로 보통 사회적인 구성원 관계로 보면 10명 정도로 추산을 해보면, 확장시켜보면 이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30만이 나오거든요. 230만. 여기 10명, 260만 명 정도가 이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직접적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이제 채권자들이 쫓아오니까 내 주소를 니네 집 주소로 좀 할게,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연락이 오면 네가 내 우편물을 좀 받아줘,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그런 분들이 관련이 되는데, 이게 260만이면 서울 인구 대비를 해보면 1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라는 거죠. 이게 좀 느낌이 안 다가오시면, 지하철 한 칸에 퇴근 시간대 가보면 100명 정도가 들어가요. 1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칸당 11명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칸당 11명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다가오시죠. 근데 그러면 이게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10%는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 정도는. 그러면 방금 보셨던 11%,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직접적 당사자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고, 그러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을 다시 자본주의로 집어넣는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할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형사범죄로 넘어갑니다. 형사범죄로 넘어가면 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로 가는지 아니면 세금 문제로 가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같이 있는 거죠. 형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이분도 이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트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물건 훔치겠죠. 그럼 형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범죄율이 증가하면 우리의 경찰력이 늘 거 아니에요. 또 세금이 늘 거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반대로는 이제 국가 부조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분들이 먹고 살지 못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딘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밥은 먹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건 전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 가기 전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부채를 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생파산의 역할,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말씀드렸으니까, 개인회생 절차, 이렇게 개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재건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벌어들일 소득으로 현재까지의 부채를 갚으면, 한 3년 동안, 그러니까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한다. 그래서 이제 재건형 절차라고 그러거든요.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거. 그러니까 면책이라는 거는 안 갚아도 된다. 이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고, 개인 파산은 청산형 절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 부채를 정하거든요. 근데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0원이다. 그럼 안 갚는 거고, 이 사람의 재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끝내는 거. 그리고 나중에 벌어들일 소득은 변제 재원으로 쓰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파산 절차라고 해서 이제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회생 파산과 관련해서 얘기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엣지 워터 비치 호텔의 이야기. 이게 실제 사실이냐, 아니면 구전동화냐, 아니면 전설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씩 보시면 이게 1923년 시카고에서 이제 여기가 엣지워터 비치 호텔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계의 거물 1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세계의 거물 10명이 모였는데 그 1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국고를 능가했대요. 그 10명이.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 찰스 슈왑, 세계 최대 독립 철강회사 사장이고, 셰뮤얼 인설, 이분은 이제 세계 최대 전력회사 사장이고, 그리고 하워드 홉슨, 이분은 가스회사 사장이고, 또 리처드 휘트니는 그 당시 대공황 직전에 뉴욕 증권거래소 여기 사장이고, 그리고 레온 프레이저는 국제결제은행 총재고, 아서 커트는 밀투기꾼이고, 제시 리버모어는 많이 아시잖아요.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곰 투자자이고, 이바르 크리거는 이렇게 성냥 독점왕이었고, 엘버트 폴은 그 당시에 행정부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렇게 특이한 경력의 10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10분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25년 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10분은 1923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찰스 슈왑은 파산으로 빚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셰뮤얼 인설은 이제 망명생활하다가 빈털터리로 사망했고, 그리고 하워드 홉스는 이렇게 횡령 등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리처드 휘트니는 이분도 횡령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했고, 이게 장인어른 돈까지 막 쓰고 그랬어가지고, 또 레온 프로이제는 자살을 했고, 아서 커튼도 파산에서 사망을 했고, 제시 리버모어나 이바르 크리고도 자살을 했고, 엘버트 폴은 이제 뇌물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바로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돈을 너무 잘 버는 사람들인데 이게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돈을 귀신같이 잘 버는 사람이 있더라도 풍요롭게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화려했던 삶하고 허황된 몰락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돈을 버는 능력하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다르다.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파산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파산관제인은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무자를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를 하는 내용이 이분이 재산이 얼마고, 이분의 수입이 얼마고, 이분의 부채는 얼마고, 이걸 조사를 해서 이제 법원에 보고를 하는데, 동시에 이분한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조사 보고를 하거든요. 매달 10명에서 15명을 이렇게 면담을 해요. 매달 그 정도 선고가 되거든요. 이제 저의 경우에 이제 매달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게 벌써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그걸 한 4년이 쭉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역사의 변곡점 비슷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시기가 연도로 치자면 1997년, 이거 아직도 문제됩니다.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19년, 2024년, 크게 여긴데, 1997년에 문제가 생겼던 분들 지금도 파산하고 있어요. 지금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일단
넘어가 보면 이제 역사의 반복인데 역사의 반복과 부채의 반복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997년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고 이때는 이제 IMF로 유명한데 그 현재 은행이나 뭐 보증이나 이런 실무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엔 연대 보증이 당연했어요. 돈 빌리면 그냥 다 보증 쓰는 거야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면담을 하는데 면담하셨던 채무자분이 언니랑 같이 살았죠. 언니랑 같이 사는데 형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같은 집에서 언니, 형부, 사촌, 동생과 같이 살았고 근데 어느 날 형부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별일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인감도장이랑 신분증만 빌려줘라고 한 거죠.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서 이제 수억 원을 빌리면서 다 연대보증을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부는 연락이 안 됐죠. 이게 이 면담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올해 초. 그러니까 그럼 97년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28년 동안 이분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2011년 이때 부동산 폭등기였잖아요. 부동산 폭등기였고 이제 그게 2007년, 8년부터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고 뭐 8년, 9년 약간 위기 있다가 또 막 올라가고 이러던 때였는데 이때 정말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사러 가면 이제 매도인이 사는 사람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 있었죠. 보통 빌라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설정돼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매수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설정과 보증금이 이 시가를 넘어. 그러니까 그 차액을 매도인이 주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받았는데 일정 시기가 지났더니 갚으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쭉 내리막인 거죠. 2011년 이후로 이분도 거의 한 15년을 이제 암흑의색에 이렇게 살았던 뭐 그런 경우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행복하셨던 때죠. 2019년. 2019년 비트코인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안 하셨나요? 관심 없나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도 주식하고 비트코인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운 좋게 이제 일부 회수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업 비용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2019년에 비트코인 꼭지를 찍으면서 이제 그때 공무원들은 진짜 투자에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는데 이제 공무원 그렇게 이렇게 투자와 무관해 보이는 공무원들이 투자 얘기를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 아저씨도 택시만 타면 계속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트 멋이냐 그걸로 돈을 벌었다든지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분이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2019년, 20년 그때 그리고 쭉 내리막이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대거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2019년에 주식과 비트코인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서 달까지 가자라는 저게 비트코인 관련 소설이에요. 저게 출판된 게 2021년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요즘에 또 뜨고 있죠, 요즘에 나오는데 다시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이게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율만 다를 뿐이지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다시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든 거고, 보통 이제 네이버 광고나 뭐 카카오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가지고 급등주 추천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첫 번 막 하다 보면 한 두세 번은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10만원, 20만원 보내면은 이분이 한 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얻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또 연락이 오는 거죠.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주식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투자 금액이 이제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느 시점에 VIP 단톡방이 있다. 들어와라. 그러는 거죠. VIP 단톡방에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VIP 회원 중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특정한 날짜에 1.5배 이상의 수익을 주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억 원 내면 4억 5천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거지, 이분이. 그래서 자기 갖고 있던 보험 해지 환급금, 그리고 주식도 팔고, 기존 주식도 뭐 삼성전자 이거 다 팔고, 그리고 예적금 다 출금하고, 이렇게 다 넣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그 특정한 날짜가 있어요. 그 부족한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일주일만 돈을 넣었다 빼면 되잖아요. 이제 그분 생각에.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이분이 복지관에서 회계로 일을 하셨어. 회계로 일을 하시면서 OTP 카드랑 계좌랑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뺏어 넣은 거죠. 회사 거를 1억 원가량을 빼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신 거죠. 그리고 그 날짜에는 이 부자 언니 유수준이 연락이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파산 선고돼서 면담하러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면담 도중에 그 형사재판을 실형 선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IMF의 그 보증 같은 경우는 그 부채에 관해서 타인의 결정에 맡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복지관의 그분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남의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며칠만 사용한다는 게 바로 그냥 횡령인데 바로 범죄인데. 그러니까 형법에는 빠꾸라는 게 없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행위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 사정이 어떻든 나중에 뭘 했든 간에 그냥 범죄예요. 그냥 범죄고 근데 너 불쌍하니까 좀 깎아줄게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그냥 범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들이죠.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좀 다를 수 있다. 가령 이제 파산 관제인의 면담에서 이분들을 빨리 면책 결정을 해줘서 사회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닐까? 아니면 이분들의 가족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거는 말씀드렸던 그 패턴들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의 제 마음속에 어떤 결론으로 다가간 거죠. 다가가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했어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 사회 초년, 저도 공부하고 할 때 이제 신용카드로 이렇게 학원 긁고 막 이랬어가지고 부채가 꽤 됐었어요. 꽤 됐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초년차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카드를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법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억까지 해줘요.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안 갚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늘어 있어. 제 급여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전 딱 급여에서만 썼거든요. 더 이상 안 쓰고.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 단위로 연봉을 협상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또 늘어있고 또 늘어있고. 그러니까 연봉이 늘면 부채도 느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용카드의 그 신기한 마술. 타인의 돈, 이게 계좌에 제 예금 잔고에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긁으면 바로 부채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변제를 하잖아요. 그 기간 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더 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년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죠. 저도 그랬다. 저도 이렇게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그때 목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계좌 잔고가 0이 됐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계좌 잔고가 0이 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얼마. 이거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지금 뒤로 쭉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가 이제 2021년, 이제 이때였으니까, 이제 회생 파산 사건이 막 증가하던 때였어요. 한참 증가하던 때였는데, 그때 했던 생각이, 이분들한테 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아니면 왜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의문이었어요. 물론 이런저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긴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회생위원으로 근무할 때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동일한 주제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엔 안 나오는데, 다른 주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밥 프록터가 쓴 의 시크릿이라는 책인데 이제 여기에 제가 했던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돈이 전 세계에서 교환수단으로 인정되고 이용되는데도 세계 어느 학교에서도 돈 벌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는 좀 이상하고 슬프다고 자주 생각해왔다. 이 생각을 내비치면 흔히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 어째서 학교에서 돈 벌기를 교과과정에 넣어 가르쳐야 합니까? 누구나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직장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알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 말은 틀린 말이다. 안타깝게도 97%의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다. 그들의 무지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내 애들도 모른다. 반대로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3%에서 4%의 사람들은 번영의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준다. 돈 버는 법 배우기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 배우기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우주선 조종법까지 배워 달까지 간 사람들이 불을 축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건 이제 밥 프록터 부의 시크릿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책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저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